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펙 회원국들이 국제에너지 포럼의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비공식 회담을 갖는 가운데 모하메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이 APS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주 회담은 비공식 회합에 불과하며 정책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르킨도 사무총장을 포함한 일부 오펙 인사들은 알제리 회담이 다음 오펙 회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대 조선업체가 사상 최악의 수주 감흥으로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주 실적이 모두 합쳐 32억 달러에 그쳐 이들 업체가 설정한 연간 수주 목표가 302억 달러에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주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해양 플랜트 발주가 끊겼기 때문으로 올 들어 3대 조선업체가 수주한 해양 플랜트 물량은 현재까지 전무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6월 초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롯데 수사는 신 회장 소환을 기점으로 빠르면 이달 말쯤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신 회장 소환 조사로 그룹 총수의 유고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롯데 그룹주들이 오늘 장중 줄줄이 신저가로 하락했습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전량 리콜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오늘부터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 안에 노트 7 새 제품 40만 대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공급해 국내 리콜을 마무리하고 28일부터는 노트 7 판매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지난 12일과 16일부터 교환을 시작했고 미국에선 21일부터 제품 교환을 실시합니다. 삼성전자는 리콜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서 무엇보다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추석 연휴로 증시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는 FOMC를 앞둔 경계감 속에 변동성 큰 장을 펼쳤습니다. 국제 유가도 배럴당 43달러대로 급락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국내 증시 첫 거래일인 오늘 모두 빨간불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FOMC와 BOJ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 짚어야 하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알아보고요.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8% 정도 오른 201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출발은 1997포인트에서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2000선을 밑돌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9시 구간 바로 상승 전환해서 2010선까지 회복을 하는데요. 오후장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현재는 2016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0.86% 오른 2016.5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드리죠. 네,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도 크지 않지만 개인의 매수 속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25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330억 원 정도만 매수 물량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2,7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9% 정도 오른 66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61포인트의 강보합권을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현재는 0.9% 오른 666포인트로 지수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을 해드릴게요. 비슷하게 거래소와 비슷한 수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은 양증시 모두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92억 원 매수, 외국인 쪽에서 10억 원 좀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장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봤고요. 어떠한 이슈들이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KTB증권 리서치센터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큰 장을 연출했었는데요. 아무래도 FOMC, BOJ를 앞둔 경계감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국내 증시, 그렇다면 초점은 어디에 맞춰볼까요? 일단은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FOMC 회의라든가 BOJ 회의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인해서 상당한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을 했고요. 사실상 뭐 특별한 악재라거나 뭐 호재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없는 어떤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우려를 확대시킬 만한 어떤 악재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을 회복을 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어떤 반사이기에 따라 어떤 애플 영향이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좀 변동성이 큰 가운데 좀 제자리 걸음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낙폭 연휴를 끝내고 첫 출발한 상황에서 좀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선진국 증시는 좀 다소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뭐 아시아 쪽 보면 뭐 태국 증시는 뭐 5% 가까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호주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도 1% 전후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좀 동조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지난 8월 때와 다르게 어떤 대규모 어떤 공격적인 순매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소폭의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서 좀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지금 뭐 2010선 중반까지 올라서게 된 어떤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금리 인상, 그러니까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높게 베팅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좀 경계 심리로 인해서 특별하게 국내 증시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어쨌든 FOMC 회의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또 아래쪽으로 크게 빠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없고 결국에는 이제 경제 지표에 의존된 어떤 좀 전망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 쪽에서는 주택시장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게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미 연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자극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FOMC 회의의 어떤 경계 심리와 맞물려서 뭐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또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FOMC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텐데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의 흐름을 좀 복기를 해보시면 일단은 시장 참가자들이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를 한 70% 전후로 높게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 연준이 편안하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0%대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을 만약 미 연준이 뭐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 모멘텀을 강조를 하고 대외 리스크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 대외 리스크라고 하면 결국에는 달러와의 어떤 일방적인 강세라든가 아니면 유가의 하락 혹은 브렉시트 이후의 어떤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이런 것들이 지금 미 연준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와는 상당히 어긋난 결정이기 때문에 좀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9월 달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저희는 한 70% 이상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라든가 최근에 어떤 미국 경기 회복 모멘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로 가까워지면은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피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FOMC 회의 전후로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9월 달에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보는 배경은 일단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점검해 봐야 되는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물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PC라든가 이런 코어 CPI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9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요. 11월 달, 12월 달 FOMC 회의가 2번 남아 있는데 11월은 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선 전에 통화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12월 FOMC 회의에서 좀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로 넘어가는 구간까지는 저희가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어떤 그런 구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 경기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이제 시장이 시적 시즌 3분기 시적 시즌과 맞물려서 조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겠다. 다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강하게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또 추가적인 미국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점검할 때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운명의 이번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2000선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거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좀 낙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1970선에서는 좀 하단을 지지받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1970에서 2040선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9월 FOMC 회의 결과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BOJ 회의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결과가 이번 주말 나오기 때문에 그쪽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엔화가 좀 강세로 가면서 원화가 좀 저희 펀더멘탈과 좀 다르게 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는 상황.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좀 국내 증시에 그렇게 우호적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주말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 한국전력, KB금융, GS건설, 신세계푸드, 그다음 현대차 이런 업종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그런 한 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FOMC 결과를 받아들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세워주셨고요. 그 가운데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들도 추려서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TB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월요일장 특징 업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의 분위기부터 분석을 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17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9% 정도, 1%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데 양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 계속
조정을 해주셨던 게 코스닥이 654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셨었는데 지난주에 그러한 장이 좀 펼쳐졌었고요. 그 이후로 꾸준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시장의 지금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좀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해서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번 이제 설날이었죠. 설날 때는 상당히 설날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되자마자 1%대 양쪽에서 강세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나 뭐 코스닥 종합 주가 이제 코스닥이나 모두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흐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론 뭐 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쪽은 좀 이런 흐름들을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때 갭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워낙 이제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해외 변수가 많이 미치는 시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FOMC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BOJ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외의 어떤 우리나라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 주가 지수는 사실 예측하기 힘들 뿐더러 지금 이제 위치해 있는 가격 밴드가 이제 하단이 아니라 중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종합 주가 지수보다는 차라리 이제 해외 변수에 덜 영향을 받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밴드의 가격 하단에 있는 코스닥 종합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로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종합 주가 지수는 이런 흐름들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 박스권의 딱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이보다는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주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들을 파악을 해볼 텐데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상승 업종으로는 IT 쪽을 뽑아주셨고요. 약세 업종에는 증권, 보험, 은행, 철강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IT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배터리 문제로 리콜 조치에 들어갔던 갤럭시 노트 7 오늘부터 전량 이제 교환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또 상승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IT 주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전날 이제 저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4%까지 반등이 나왔고 오늘 2% 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갭을 지금 딱 메꿔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이벤트를 말씀드리면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 이제 갤럭시 노트 7이 40만 대를 다시 시장에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40만 대가 공급이 되면 이제 문제가 없다. 뭐 40만 대 공급이 된 데서 문제가 없다라면은 뭐 삼성전자는 다시금 좀 회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해결한 갤럭시 노트 7에도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삼성전자는 임시가 많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격도 워낙 좀 높을 뿐더러 이미 갭을 다 메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제 중소형주 기업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나 또는 뭐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는 꼭 삼성전자에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 독자적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기타 종목, 뭐 LG 이노텍이나 SK 하이닉스를 차라리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좀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1조 원 해외 자산을 또 매각한다라는 삼성전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S7에 대한 이제 많이 돈을 이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당하기 위해서 1조 자산을 매각하는 모습들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일단 없겠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관련 부품주들은 주가에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연휴로 쉬고 있는 동안에 애플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폰 7이 예상과는
다르게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부품주들이 또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LG이노텍, 슈피겐코리아, 그리고 인터플렉스까지 빨간불인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애플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애플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좀 차트를 띄워보시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좀 추세를 좀 바꿔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수요일 날 4%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도 뭐 3% 상승이 나오면서 뭐 일주일 만에 뭐 거의 뭐 15%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LG이노텍이나 또 이제 LG이노텍 역시도 갑자기 엄청난 크게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갭을 좀 띄어서 6%까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슈피겐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슈피겐코리아 역시도 이제 오늘 장중에는 이제 16%까지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인터플렉스 역시도 상당히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인터플렉스는 오늘 4%까지 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상승이 과연 이것 때문에 나왔는지 아니면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다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닌지는 내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것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냐 안 하냐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뭐 LG이노텍, 슈피겐 이 애플에 관련해서 올라갔다라고는 이제 요인을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7과 관련해서 그 동력으로 관련 부품주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력이 정말 장기간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내일장의 움직임을 확인하신 뒤에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내일까지 LG이노텍, 슈피겐코리아도 인터플렉스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IT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또 반도체 장비주도 오늘 상승하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워낙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이제 주춤을 했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이었나요? 저번 주 월요일 날 5%까지 떨어지면서 추세가 꺾일 듯 했지만은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은 그동안 워낙 많이 좀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또 거기다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또 거기에 따른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역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제 이미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 매매를 좀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들고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시장이나 갤럭시 노트 7이 앞으로 다시 이제 복구를 하게 되면은 전자시장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업종들 모두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 장 초반에는 약세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상승 반전까지 하고 있는 정유화학주도 이어서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유가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차트를 좀 보니까 이제 그동안 상당히 이제 이 자리에서 엄청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선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차트 선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번에부터 ATS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유가가 엄청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는 $40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봉 차트로 한번 큰 그림 좀 본다라면은 2년 연속 하락했고, 그리고 짧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유가는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유화학주들은 이제 정유주나 화학주들은 큰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정유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오히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정유주는 오르고 이제 화학주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하게 이제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정유주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그 오르는 그 기울기가 가파를 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냥 보통 올라갈 때는 정유주가 따라 올라가진 않고 유가가 이제 급격히 올라갔다 거기서 이슈를 동반해서 나왔을 때 정유주들의 상승이 나오니까요. 단순하게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ETF나 뭐 다른 이제 생산 이제 선물을 차라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정유주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면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길게 전망을 내다봤을 때 정유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화학주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정유주의 특성상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때보다는 또 급격하게 올랐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유가의 움직임도 세심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꼽아주신 약세 업종 가운데 증권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현재 오늘은 또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들 현재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어서 한번 증권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증권주가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일단은 보통 증권주가 이제 약세를 보일 때는 시장이 안 좋거나 또는 이제 해외 변수에서 불안했을 경우 상당히 좀 그런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증권주 이제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은 종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한국 증권주가 이제 뭐 신영증권이나 뭐 유화증권, 미래에셋, 뭐 현대증권, 이제 키움증권 전부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FOMC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상 더불어서 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약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가지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증권주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해외 변수 쪽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현 증권주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증권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사실 증권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 보험까지 포함해서는 보통 배당으로서 느끼는 매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주식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은행주, 뭐 증권주, 보험업 쪽보다는 일반 종목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험, 은행도 약세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은행주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인 상황이고 보험주들은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플러스를 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보험주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플러스 업종이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이제 아까 아침에는 제가 보험주를 이제 뽑았을 때는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아침에는 제가 보험주 업종도 한번 봤는데 이제 음봉 쪽이었지만 지금 많이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역시도 뭐 1% 정도, 2% 정도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동양생명 역시도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아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진이 금리 인상이 했을 때 마진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보험업 쪽이나 또 은행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보험 업종, 근데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지고 동양생명과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쪽에서만 좀 반등이 좀 나온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철강주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1% 이상 하락하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여러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업종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랫동안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4% 좀 내려가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악재가 오늘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열연강판 뭐 관세 폭탄에 철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포스코가 내려감에 따라서 뭐 현대제철 그리고 뭐 따라 관련해서 업종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포스코는 이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철강주들은 지금 악재에 껴있는 상태인데
워낙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역시도 양봉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반응은 이제 이런 악재가 떠도 이제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봉이 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바라보신다라면은 굳이 이제 이 하나하나 변수에 대해서 살펴가면서 오늘 하락했고 내일 떨어졌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큰 그림으로 본다면 가격이 워낙 저평가를 좀 적었기 때문에 포스코나 포스코만 저는 또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철강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철강주들은 좀 더 조정이나 이제 시간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철강주 쪽에서는 포스코만 이제 좋은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는 전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포스코는 워낙 대형주고 그 단가가 22만 원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원하지 않으신 분, 좀 큰 금액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포스코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작은 금액인데 빨리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제 소형주, 가벼운 종목들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라면은 좋은 이제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철강주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포스코는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빠른 급등세는 보여주기보다는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대응해보자라고 포스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롯데그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검찰 출두 내일 앞두고 하루 앞두고 롯데그룹주 전반적으로 신저가 행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 지난번부터 계속 AS를 받아왔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롯데푸드가 조금 롯데그룹주가 뭐 굳이 이제 신동빈 회장 관련해서 지금 소환 검찰을 받는다고 해서 롯데그룹주가 전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하락은 예상이 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서 이제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 없이도 롯데 관련주들은 좀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좀 크게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제 롯데푸드라는 종목을 한번 띄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롯데푸드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100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을 찍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터졌거든요. 상당히 많이 터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많이 떨어졌다의 그 기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푸드가 떨어져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반등도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면 보통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횡보를 거쳐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롯데 지금 현재 이슈도 이슈지만은 종목 차트 기술적으로 좀 봐도 아무래도 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망은 조금 더 어두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회복되기에는 좀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기문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차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상위권은 그냥 다 반기문 관련주가 다 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목 중에는 뭐 CCS가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 DNC 역시도 이제 연이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좀 더 뽑는다면 뭐 1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큐로 홀딩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대부분 상위권은 전부 다 휩쓸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반기문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는 대선 이제 예상 이제 수치가 1위에 지금 위치해 있고 앞으로 대선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나오고
나옴에 따라서 이제 반기문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워낙 많이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수급에 맞춰서 아니면은 지금 이벤트에 맞춰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해서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좀 회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주는 혹시 놓쳤다는 분들은 다른 로테이션 되는 다른 분들의 테마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의 특성상 계속 순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기문 테마주 놓쳤다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반기문 테마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정치적 조력자로 부각이 되면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 관련주들도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쥐, 동양물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워낙 이제 대선 관련주 테마주가 이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따라서 관련 이슈가 붙으면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역시도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제 어떤 맥락 없이 지금 상한가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동양물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도 물산도 한번 보면 동양물산은 오늘은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뭐 17%까지 올라갔지만은 결국에는 일단은 먼저 공통점을 찾으면은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방금 이제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지금 오래 끈 시간 안에서 갑자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뭐 추가 조정이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다른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수급이 그쪽으로 확 빼지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 붙는 것은 좀 힘들다. 앞으로 전망도 워낙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기문 테마주 관련해서 또 김종필 전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정치 테마주는 하루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징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에 현대모비스 먼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29만 원대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지배그룹 구조의 개편에 대한 가장 많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이 의견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상승을 하고 나오는 이벤트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인데 현대모비스를 좀 차트를 좀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이긴 하지만은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과거의 고가를 넘은 것은 아니거든요. 워낙 거기 그동안 상당히 뭐 3년 연속, 이제 6년 연속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봉 차트로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 이제 4, 5년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뭐 연봉 차트의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어떤 이제 구조 개편했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뭐 꺾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그 그룹 개편해서 오늘 당일로만 본다면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전망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한 2% 정도 오르면서 또 신고가를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는 2.1% 정도 오른 85만 원대에서 85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 네이버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3분기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라인의 성장 기대감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이제 이슈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상승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86만 원대 가격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좀 크게 본다라면은 이제 아주 고가에 위치해 있는 상태예요. 그 전고점가 2014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면 들고 있는 분들만 다 올라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이버가 요즘에는 계속해서 라인 관련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른 네이버가 라인과 이제 거기에 이제 실적, 네이버의 이제 연결 매출 실적이 올라가겠다 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또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또 매물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매물을 받으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슈를 받고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 붙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더 좋아질 것이냐라고 전망을 좀 얘기한다면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최고가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그 이벤트만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또 이렇게 저처럼 주식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기 때문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들이 합쳐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일단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이후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이버 한번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멘토님께서 꼽아오신 특징주 가운데 차바이오텍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뭐 뚜렷하게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면서? 네, 차바이오텍을 뽑게 된 이유는요. 네. 이제 뭐 따로 큰 상승이나 하락이보다는 오늘 임상 실험에 대한 이제 임상 실험 이제 승인이 났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이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차바이오텍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무릎 관절 연골 결손의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을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뭐 1인 1상 임상 실험을 받은 거기에 따라서 오늘 좀 이벤트가 좀 나왔었는데, 장중에는 뭐 1%까지 좀 상승이 나왔지만은 사실 이런 이슈, 임상 실험에 대한 이슈가 보통 제약주에 대해서는 되게 크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둘 중에 결정을 하는데, 오늘은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이런 임상 실험과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자리가 좀 좋아지게 되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바이오텍 한번 살펴드렸고, 이번에는 태양광주 가운데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두 종목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OCI 그리고 신성솔라에너지인데요. 각각 개별적인 이슈는 있었습니다. OCI는 1,2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소식의 급락세가 나왔고, 또 반대로 신성솔라에너지는 142억 원 정도 태양광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또 오르고 있거든요. OCI와 신성솔라에너지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OCI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네요. 마이너스 한 3%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오늘만 가지고 떨어졌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제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것 때문에 하락했다? 아니죠. 왜냐면 이미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그냥 계속해서 하락하던 거 또 하락을 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드리면 뭐 1200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OCI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이제 적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2016년에 다시 좀 흑자로 전환하려다가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가격대가 역시나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OCI 전망, 뭐 기업에 대한 전망은 좋아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주식은 적어도 가격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행보나 또 하락이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신성솔라 에너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솔라 에너지요. 자, 신성솔라 에너지는 가격대가 2,000원대네요. 상당히 좀 가벼운 기업이긴 해요. 가벼운 기업은 보통 자그마한 악재도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네요. 그래서 흑자로 전환하는 종목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나 흑자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이 관심이 갔는데, 신성솔라 에너지 역시도 같이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오랫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3년 가까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저점을 올리면서 이제 2016년까지 횡보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140억 규모의 태양광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태양광 관련해서는 업종이 앞으로 이제 전망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 뭐 3D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뭐 VR 관련주도 있는데요. 태양광 역시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흑자 전환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쏜 신성솔라 에너지는 저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몇 종목 안 되는 종목 중에서는 신성솔라 에너지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이 정말 몇 종목이 안 좋았는데, 신성솔라 에너지 상당히 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엇갈린 주가와 마찬가지로 전망도 전략도 엇갈리게 내주셨습니다. OCI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시고요. 반면에 신성솔라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전략이었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쿠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주가가 내렸었는데요. 오늘 한 3%, 장중에는 4% 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내년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쿠첸 같은 경우는 이제 밥솥 다들 아시죠? 이제 네. 밥솥 관련해서 이제 밥솥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제 쿠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이제 바로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제 알고 있는 인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서 오랫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좀 실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신제품 뭐 출시 효과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매출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너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매출이 좋아서, 그리고 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너무나 간단한 이제 주식 세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식은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 이제 변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성이 바닥이 1,000원에서 3,000원 가격을 찍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거든요. 이제 많은 확률이 높은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메가스터디 교육 역시도 상장 가격이 10만원대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종목에 대해서 좋은 거냐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까? 그 브랜드에서 가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아니면 쿠첸이나 상장하려면은 상장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상장 조건을 갖추는 그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첸이 상장했어, 이게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안 올라,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상장한 종목은 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그거를 주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들어오면 회사랑 엄연히 다른 시장이 존재합니다. 가격이라는 시장인데, 그 가격이 누군가는 매집을 해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아주 싼 가격 메리트도 생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한 2-3천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쿠첸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뭐 실적이 어느 동 간에 뭐 어떤 신제품이 발표된 동 간에 이제 주식은 또 가격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심 없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쿠첸 내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4% 정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심권에 둘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시니까요. 이 점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삼양식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던 종목이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8% 정도 오르면서 주가는 31,900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51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제 삼양식품 역시도 이제 식품 관련주인데요. 네. 롯데나 아니면 이제 오뚜기 쪽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삼양식품은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따로 이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오늘 따로 나온 이슈는 없다라고 써 있고, 그리고 뭐 52주 뭐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정도로만 이제 언론에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2012년에 오랫동안 하락했고 2016년까지 횡보를 하면 보통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게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그게 주식의 원리거든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무슨 원리라고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 라인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을 뭐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따라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전고점 라인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반드시 이제 하락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붙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지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약간은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낙관적으로만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번에는 11% 이상 12% 가깝게 오르고 있는 세우테크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극장가 최고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힌대요. 한국 영화 아수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아수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뭐 세우테크가 강세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투자를 좀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진행한 영화 뭐 아수라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장중에 16%까지 좀 상승했는데 거래가 한번 정지된 적이 있었네요. 가격이. 보통 이제 가격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1,000원대에 위치해 있으면은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00원대의 이유가 보통 안 좋아서 1,000원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무제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연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연봉 차트에서는 이제 작년에 500%까지 상승이 이미 나왔었네요. 이제 588% 상승이 나오고 이번 연도에도 5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지금 이슈로 뭐 아수라 영화관에서 개봉을 앞둔다 해서 이게 하락할 것이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88% 올라온 가격은 반드시 다시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또 그 작은 규모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락한다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않고 안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우테크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관심 두지 말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특징 업종과 특징 주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가겠습니다. 장 마감을 9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 꼽아주셨는지요? 네, 오늘 종가 공략주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37년 조선기계제작소로 설립되어서 2005년 두산인프라코어로 사명이 변경된 건설기계 및 엔진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굴삭기와 디젤 엔진 및 엔진 부품이 있습니다. 실적 동향을 좀 살펴보면 작년 2015년 매출액 5조 9,648억 원, 영업손실 950억 원, 당기 순손실 343억 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 2분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능가하는 영업이익 1,734억 원, 당기순이익 2,278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및 직전 분기 대비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두산밥켓 상장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66.5%의 지분을 보유한
두산 밥켓이 약 한 달 뒤인 10월 21일 기업 공개를 거쳐 상장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보유한 지분 중 23.2%에 해당되는 2,322만 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하게 되어 공모 금액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약 9,500억 원에서 1조 6천억 정도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 인프라코어의 차입금 수준은 지난 연말 5조 원 초반에서 올해 공자기계 매각으로 4조 원으로 낮아진 이후 두산밥켓 상장 이후엔 3조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수 있는데 공모 금액에 따라서는 그 이하 수준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산밥켓의 잔여 보유 지분 가치도 시장에서 평가받게 되어 그 평가액은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의 시가총액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도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향후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건설기계 수요는 크게 중국과 미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먼저 중국은 굴삭기 판매량이 올해 8월 말까지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3% 증가했고 특히 8월에는 전년 대비 52.7%가 증가하여 상반기 판매 부진을 회복하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도로, 철도 투자 등 390조 원 규모의 민간 협력 사업이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으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파악되며 추가적인 판매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약 총 330조 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미국 건설 경기의 추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기계 수요는 내년에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3분기 실적 전망이 밝다는 점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3분기 예상 실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5% 증가한 1,190억 원,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431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업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년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 지표는 PER 10.3배, PBR 0.7배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 과거 평균보다는 높지만 글로벌 경쟁사 대비 고평가 여강이라고 보기에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양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7월 이후 외국인은 63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68만 주를 순매수하였는데 최근 9월부터는 기관의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볼 때 실적, 수급, 자회사 상장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 수준인 8,500원 전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상회하는 9,7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밥켓 상장에 따른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두산 인프라코어 2분기도 실적이 좋았었고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 업황은 내년까지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주시면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짧게 9,700원, 손절 가격은 8,000원으로 정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종가공략주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마감 예상 체결지수는요. 0.77% 정도 오른 2014포인트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그리고 현재 지수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출발은 1997포인트에 소폭 하락하면서 2000선을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9시 구간에 상승 전환하더니 상승폭을 꾸준하게 키워갔는데요. 방송에 진행되는 오후장에서도 계속 상승폭을 키워서 2020선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장중 고점 2019포인트까지 찍었었고요. 현재는 0.97% 오른 2018포인트로 동시효과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도 많은 물량을 매수하지는 않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1,0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1,060억 원 정도고요. 외국인 쪽에서 46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기관 쪽의 매도는 양시장 모두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현재 3,000억 원 가깝게 2,8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급락 이후에 빠르게 낙폭을 회복해 가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 배터리 결함으로 문제가 됐던 갤럭시 노트 7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간 첫날입니다. 주가는 1.7% 정도 오르면서 15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3% 상승, 현대차는 1% 정도 내리면서 주가가 주당 1,500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좀 전에 살펴드렸을 때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늘었죠. 2%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주가는 86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고가 근처까지 바짝 추격을 하는 네이버인데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라인 성장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은 0.6% 정도 하락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4% 가깝게 오르면서 주가는 39,300원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2.1% 정도 오르면서 28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수혜 기대감이 오늘장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3% 상승, 삼성생명은 0.9%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예상체결지수 확인을 해볼까요? 0.9% 정도 오른 666포인트에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61포인트 강보로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나갔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666.73포인트까지 올라서 1% 상승을 기록하는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수급도 짚어보겠습니다. 세 주체 모두가 지금 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8억 원, 기관과 개인이 1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셀트리온이 1% 하락, 카카오와 그리고 CJ E&M이 약보합권이고요. 메디톡스가 3.6% 정도 오르는 반면 코미팜은 지난주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2.3% 하락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9월 19일 월요일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코스피는 0.9%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 정도 오르면서 66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양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비 멘토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2015.7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82%에서 종료가 지금 되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갭을 좀 많이 띄어놨기 때문에 아직은 갭을 다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보통 갭을 채울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고 오늘 1%대 강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은 큰 그림을 본다면은 라인 밴드 라인 중에서도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해외 변수도 많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다음 제시될 코스닥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666.68포인트에서 0.99% 상승이 나왔습니다. 1%대 정도는 강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나 코스닥 역시도 654포인트를 좀 찍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바닥 하단권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이런 시장이 발생하게 되면 한 두세 달 정도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 동안 이미 많이 물렸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손실 난 것들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렸던 것 함부로 손절 쳐서 손실 시간이나 손실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종목들이 손실 폭이 감소가 되니까요. 한번 꼭 이번 시장 기다려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님 전화 연결해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쉬고 있는 동안에 FOMC 그리고 BOJ를 이번 주에 앞둔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도 출발은 1120원대 중반에서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다고 하던데요. 외환시장 마감과 함께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118원 정도에서 0.07% 하락하고 있고요. 장 시작할 때는 1125원에서 이제 하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현재 95.87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0.2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6월 19일 날 금요일 날 0.86%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9월물 통화랑 유가가 만기일입니다. 해외 선물에서.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롤오버를 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9월 21일 날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간망세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2월물은 지금 현재는 95.865포인트, 0.2% 정도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제가 볼 땐 달러 약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30원대를 전고점이 1130원을 뚫지 못하고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환율에서는 어느 정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9월달 금리 인상이 힘든 상황에서는 꾸준히 9월달, 10월달은 매수하는 게 달러 ETF를 아니면 달러를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16,519포인트입니다. 0.70%를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근에 떨어졌던 것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엔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또 만기인데요. 12월물 같은 경우는 9,839포인트를 기록해서 0.3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최근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더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지만 엔선물 같은 경우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BOJ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도 같이 하락을 해서 투자 심리는 냉각되어 있는 상태고 3주째 최저 포인트인 16,395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가 돼서 지금 흔히 말하는 반등 매매세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 본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있는 BOJ 회의와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망세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시장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유가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이후에 또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배럴당 43달러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결국 30달러대까지 다시 한번 찍게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석 전에 9월 13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방송을 하게 되면서 유가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이다. 그때 당시에 이제 46.23달러 정도에 됐었으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3달러가량 떨어졌으니 300대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추석 연휴 중에 2.978 그러니까 3불까지는 갈 거라고 봤는데 3불은 못 가고요. 고점이 2.97불 정도 8불까지 갔으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수준은 천연가스는 약간 고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추석 연휴 동안 떨어졌던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미국 원유
그 원유 시추기가 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달러 강세, 그리고 그 주요 증시, 그 주요국 증시가 약세가 되면서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란의 지난달 원유 수출이 7월 보다 15% 증가한 약 211만 배럴 정도를 기록해서 제재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가 관련된 기사들을 보게 된다면 9월달 산유국 합의를 안 하겠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그 뉴스거리들,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43달러, 유가가 오늘 10월물 같은 경우는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11월물이 거래량이 그 10월물을 앞섰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1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4.3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44달러에서 47달러 정도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조금 올라와서 그런데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를 본다면 매도 포지션이 맞다라고 봤어요. 저번 주에서 오늘까지는. 그런데 오늘 1.65% 정도 오르는 걸 보면 지금은 좀 애매모호해서 내일 모레 있는 어느 재고 나올 때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투자를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유 재고가 나와서 이 가격대에서 많이 떨어진다면 43불대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트레이딩 개념 본다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겠죠. 하루에 두세 번 거래하게 되면서 아니면 오버나잇을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래 조정이 되면 매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매도를 하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9월 추석 저번 주 9월 5일부터 제가 계속 매도 포지션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에 머물러 있으면 또 다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그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오버나잇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추석처럼 이렇게 3달러 이상 떨어질 때는 오버나잇을 해서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 그런데 매수 포지션으로 해서 오버나잇을 가져가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간단히 보게 된다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945달러 정도 되는데요. 0.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불 정도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제가 볼 때는 매도 포지션은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 가는 과정 그리고 짧게 가져가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천연가스가 이제 증거가 많이 올랐는데요. 2,585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 같은 경우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말고 그냥 오버나잇 통해 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전략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 같은 경우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닷가에 머물러 있다고 봐서 매주 포지션을 가져가서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금이 1,980달러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싸고요. 그래서 지금 길게 가져간다면 호주 달러가 괜찮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ETF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사 모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엔강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서 BOJ 회의를 앞두고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말씀은 매도 포지션을 말씀드렸지만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가져간다면 조금 더 매도 포지션에 좀 비중이 좀 크다, 한 6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계약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힘을 많이 실리는 것보다는 한두 세 계약 정도 해서 조금 가볍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가져간다면 좀 오버나잇 통해서 좀 길게 가져간다면 호주 달러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를 매입하는 시기다라는 전략은 그대로 이어가시고요. 그리고 유가와 천연가스는 오버나잇보다는 데이 트레이딩이 낫겠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가 발표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후에는 매수 포지션, 그 전까지는 매도에 조금 무게를 둔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그러한 전략이 낫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번 주에 놓여있는 주요한 일정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운명의 한 주,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참 많은데요. 일단은 20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일 금호타이어 주취협의회에서는 매각 공고를 내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의향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후 예비 실사를 진행한 뒤에 11월 중에 예비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일본은행 9월 통화정책회의 BOJ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21일 한국은행은 8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또한 현지 시각으로 20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에서는 21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에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또 일본은행은 오는 21일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자산 매입 규모 및 금리 결정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정오 정도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 결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22일 일본은 추분의 날을 맞아 휴장합니다. 또 22일 같은 날 한국은행은 2분기 기업 경영 분석을 속보로 발표를 하고요. 현지 시각으로 22일 미국은 8월 기존 주택 판매와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놓여있는 주요한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조비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점 꼭 체크해봅시다 하는 일정들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면서 이번 주의 전략, 내일장의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표 중에서는 21일 날 발표되는 FOMC 회의가 가장 이제 그 중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있으셨던 분들만 조금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갭을 좀 메꿀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제 적극 매수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1%대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종가 매수보다는 이제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것이란 말이죠. 아무래도 해외 변수에 관련해서 시장 조정이 나올 것이니까 그때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하게 조금 매수가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FOMC 이후에 국내 증시 시장 변동성은 가능할 것이다. 이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 대응을 하셔야겠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을 해보자. 일단 코스피에 대응하셨던 분들은 관련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을 보유하셨던 분들만 홀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평가이시고요. 코스닥은 적극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전망을 내주셨으니까요.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빅 이벤트가 2개나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FOMC나 또 일본에서 예정되어 있는 BOJ나 결과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금리 인상이 개인적으로는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예상을 하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려놓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실시간 반응을 하면 되니까요.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BOJ 역시도 계속해서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정책 결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우가 지금까지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BOJ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 우리에게는 큰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닥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비 멘토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이 9월에 또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시장 전략과 함께 그리고 이번 주에 놓여있는 빅 이벤트 전망까지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한 일도 많이 있을 텐데요. 힘내시고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국내 증시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